젊은 애인을 쫓기 위해 아내는 남편을 화장실에 묻고 부모는 필사적으로 아들의 시신을 찾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땅을 파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성이 뜻밖에도 뼈 조각을 발견했다. 이후 점점 더 많은 뼈 조각들이 발견되었고 희생자는 다름 아닌 20년 전 실종된 노부부의 불운한 아들이었다. 여기서부터 수년간 숨겨져 있던 끔찍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오랜 세월 동안 묻혀있던 노부부의 억울한 사연이 밝혀졌고 남편을 화장실 아래에 묻고 다른 남자와 도망치려 했던 사악한 며느리의 존재가 드러났다. 그녀는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공범이 있었을까? 계속 지켜봐 주시고 더 많은 미스터리 범죄 사건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2019년 3월 28일 아침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의 농촌위원회가 3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농촌 환경을 개선하여 더욱 푸르고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개혁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특히 농민들의 수확 후 휴식 기간 동안 유유 시간을 활용해 임시 화장실과 낡은 재래식 야외 화장실을 철거하는 등의 개조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탕자촌이 이에 가장 먼저 호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당시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재를 이용한 재래식 화장실 사용 습관이 널리 퍼져 있었다. 주민들은 심지어 생활 쓰레기를 작물 비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조사 끝에 탕자촌 끝자락에 위치한 라오루의 집이 첫 번째 개조 대상 가구로 선정되었다. 이곳에는 노부부만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루의 아내는 10년 넘게 마비 상태였고 형편이 어려워 위원회는 이들의 위생시설 개조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화장실은 정원의 남동쪽 구석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미 상당히 낡아 있었다. 아마도 고령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냥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장소로 이전한 후 10명 이상의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화장실 기초 옆에 정화조를 만들기 위해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그런데 깊이 약 1m 정도 팠을 때 사건이 발생했다. 한 젊은이가 뼈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확인했을 때 처음에는 단지 작은 흰색 뼈 조각들만 보였다. 모두 동물의 뼈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계속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구덩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더 많은 뼈 조각들이 땅속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2개의 긴 뼈가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 뼈들은 동물의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의 팔다리 뼈와 매우 흡사해 보였다. 최초로 뼈 조각을 발견한 청년인 차오탕은 불안한 기분이 들어 곧바로 구덩이에서 뛰쳐나왔고 모두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마당에서 지역 지도자들에게 차를 대접하던 루는 크게 당황하며 급히 정원으로 달려와 차오탕이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오탕은 인간의 뼈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탕산시 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현장에 경찰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했다. 처음에 경찰은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있던 고대 무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주인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위에 화장실을 지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발굴 범위를 확장하고 더 깊이 파자 유골들이 여전히 긴 옷, 스웨터, 양말과 같은 현대적인 복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은 법의학 전문가를 긴급 호출했다. 법의학자는 발굴된 뼈 조각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유골을 재구성한 결과 이것이 성인 남성의 완전한 골격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살인 및 시신 유기 사건일 가능성을 의심하며 집주인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부부의 상황을 고려해 집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라오루와 그의 아내는 한때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외아들이 집을 떠난 후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얼마 후 며느리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갔고 결국 재혼했다. 아들의 실종은 루의 아내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그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마비 상태가 되었다. 노부부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뿐이었다. 유골이 발견된 정원은 대대로 라오루 가문에 의해 소유되어 왔으며 아들이 사라진 후 슬픔에 잠겨 방치되었다. 경찰은 라오루의 증언에서 여러 가지 모순점을 발견하고 그의 가족사와 특히 실종된 외아들에 대한 조사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추가 조사 결과 20년 전 루와 그의 아들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1998년 11월 자오 샤오원이라는 여성이 루의 아들 루 피빈이 자신의 가족을 속여 1만 7천 위안을 가로챘다고 신고했다. 고소장에는 루 피빈과 그의 아버지가 돈을 받고 루의 사촌이 고위직에 있던 시 방송국에 자오 샤오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돈을 받은 후 루 부자는 약속한 취업을 주선하지 않았다. 이에 자오 샤오원 가족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루 부자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결국 자오 샤오원은 경찰에 공식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목할 점은 자오 샤오원이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 그녀의 26세 아들이 신비롭게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여러 차례 정의를 요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자오 샤오원은 집을 팔고 도시로 이사하여 큰딸과 함께 살았다. 그녀는 남편의 기일과 설날에만 고향을 찾았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두 개의 조로 나뉘어 한 팀은 도시로 가서 자오 샤오원의 가족을 찾고 다른 팀은 마을에 남아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들은 묘지 관리인을 찾아가 정보를 요청했고 자오 샤오원이 남편의 묘지를 관리하도록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녀의 전화번호를 빠르게 확보했다. 마을에서 조사를 진행하던 수사관들은 즉시 이 전화번호를 탕산시에서 그녀를 찾고 있던 동료들에게 전달하여 연락을 시도하도록 했다. 경찰은 자오 샤오원의 거주지를 찾아낸 후 20년 전 루 피빈과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1만 7천 위안 사기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20년 전 분노와 원망을 드러냈던 자오 샤오원은 갑자기 사과하며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아들이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가로채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아들은 4년간 도망친 끝에 돌아와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으며 그동안 빚이 더욱 늘어나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받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마을 집을 팔고 딸과 함께 도시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루 가족이 20년간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던 억울한 누명은 마침내 벗겨졌지만 정원에 묻혀있던 유골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있었다. 정밀한 법의학 분석 결과 유골은 키 7m 정도의 26에서 30세 사이 성인 남성의 것이었으며 사망 전 중독이나 외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패 정도를 고려한 법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약 18에서 2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신중하게 발굴을 진행했음에도 위쪽 어금니 2개가 유실된 상태였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망자의 왼팔이 과거에 골절된 적이 있었으며 변형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생전에 팔이 눈에 띄게 휘어져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보고를 들은 라오루는 충격을 받았다. 해당 신체적 특징이 19년 전 집을 떠난 아들 루 피빈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유실된 치아와 변형된 왼팔이 더욱 확신을 심어주었다. 피빈은 14세 때 학교에 가던 중 자전거 사고를 당해 어금니 2개가 부러지고 왼팔이 골절되었다. 그러나 초기 치료를 소홀히 한 탓에 팔이 제대로 붙지 않았고 결국 영구적으로 휘어져 바깥쪽으로 굽어진 채 남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즉시 라오루 부부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DNA 검사를 진행했고 유골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루 피빈의 장례가 끝나기를 기다린 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과 마주한 라우. 루는 피곤한 얼굴과 멍한 표정으로 루 피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다. 피빈은 집안의 외아들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만 성격이 온순하고 효자였다. 그러나 14세 때 사고로 팔이 변형되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그로 인해 위축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학업에도 흥미를 잃고 점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렸다. 부모는 깊이 후회하며 그를 데리고 여러 대형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의사들은 이미 뼈가 제대로 붙지 않은 상태라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루 피빈의 학업 성적은 떨어졌고 겨우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통과하는 정도였다. 어머니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학 입학 시험을 단호히 거부하고 농사를 짓기로 결심했다. 타인의 시선과 소문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마을의 젊은 여성들은 그의 왼팔 변형을 이유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죄책감과 안타까움을 느낀 라오. 루 부부는 중매쟁이를 고용하는 데 많은 돈을 들이며 아들의 짝을 찾으려 했다. 결국 이들의 노력과 후한 중매비, 지참금 덕분에 인근 마을 출신의 아름다운 여성인 자오 신샤의 가족이 결혼을 허락했다. 결혼식은 신속히 진행되었고 가족들은 행복에 젖었다. 마을의 많은 젊은 남성들은 신체적 결함이 있는 피빈이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며 질투했다. 결혼 한 달 만에 라오, 루 부부는 며느리 자오 신샤가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자오 신샤의 성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온순하고 예의 바르던 며느리에서 예민하고 성급한 사람으로 변했다.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모두 맡아 그녀를 배려했지만 아무것도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던 중 신샤가 실수로 넘어져 병원에 갔고 의사는 태아가 이미 11주 차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빈과 신샤가 결혼한 지 겨우 한 달 조금 넘었을 뿐이었다. 이를 알게 된 시어머니는 직접 며느리를 추궁하는 대신 피빈을 따로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신샤가 엿듣고 말았다. 신샤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기는커녕 눈물을 흘리며 오히려 시어머니가 자신을 모함한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피빈에게 늙은 의사의 말만 믿고 날 의심하느냐며 화를 냈다. 그때부터 신샤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은 채 피빈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로를 험담했다. 신샤는 심지어 피빈에게 아이를 낳기 전까지 따로 살자고 요구하며 만약 거부하면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협박했다. 이는 그의 부모가 결혼 비용과 지참금으로 전 재산을 쓴 것을 알면서도 내뱉은 말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오 신샤의 태도는 더욱 악화되었다. 피빈이 땡볕과 비를 맞으며 열심히 일해도 그녀는 그와 같은 방에서 자는 것조차 거부하며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불평했다. 결국 아들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자 라우루 부부는 도시로 이사한 친척의 낡은 집으로 거처를 옮겨주며 피빈과 신샤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사한 지 불과 사흘 만에 피빈이 부모를 찾아와 신샤가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알렸다. 이에 분노한 시어머니가 직접 신샤의 부모를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라오루가 말리며 피빈에게 직접 아내를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결국 피빈이 신샤를 설득해 돌아오게 했지만 그녀는 이번엔 남편의 수입이 적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피빈은 압박을 느끼며 농사를 그만두고 도시에서 친구들과 가축 사료를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고 벌어들인 돈을 모두 신샤에게 바쳤다. 이 일이 더 수월하고 수익도 좋았기에 부부 사이의 갈등은 다소 줄어든 듯했다. 그러나 1999년 10월 12일 저녁 자오 신샤가 갑자기 라오 루의 집을 찾아와 피빈이 이틀째 실종되었다고 알렸다. 사업 기회를 얻었다며 전 재산을 들고 떠났지만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소식을 전한 후 신샤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라오루 부부는 이 소식에 충격과 걱정이 밀려와 며느리의 집으로 급히 찾아가 더 많은 질문을 하려 했지만 그녀는 짐을 싸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왜 짐을 싸느냐고 묻자 신샤는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집에 있기가 무섭고 아이도 걱정되어 친정에서 며칠 머물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루 부부에게 남편이 돌아오면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전해달라고 말했다. 신샤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기에 루 부부는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루는 직접 차량을 빌려 신샤를 친정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녀가 며칠만 머물겠다고 했음에도 상당한 양의 짐을 챙겨주었다. 그런데 나흘이 지나도록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자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루와 그의 아들은 자우 샤오원의 사기 피해 신고로 인해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아무도 피빈이 정말로 실종되었다고 믿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피빈이 사기를 저지르고 도망친 것이라고 단정지었고 그 결과 루 가족은 마을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아무리 해명을 해도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루 부부는 지난 19년 동안 고된 삶을 견뎌야 했다. 한편 며느리 자오 신샤는 시간이 지나도 피빈이 돌아오지 않자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루 부부는 기뻤다. 아들이 사라진 후 손자가 유일한 희망이 되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희망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신샤의 집을 찾아가 아이와 함께 돌아오라고 하자 그녀는 단호히 거부했다. 그녀는 피빈이 자신과 아이를 버리고 돈을 가지고 사라졌으니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신샤의 가족은 그녀가 루 피빈과 이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들은 신샤가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늙은 시부모까지 부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결국 루 부부는 아들과 손자를 모두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오직 언젠가 피빈이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끝없는 슬픔의 시어머니는 결국 병을 얻었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불과 1m도 안 되는 얕은 땅 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피빈이 20년 동안 실종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를 본 자오 신샤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루의 증언에 따르면 신샤는 출산 후 2달 만에 다른 남자를 따라 도시로 떠났다고 했다. 경찰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샤의 친정을 찾아가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이 그녀의 부모를 대면하자 그들은 극도로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이 자신들의 아름다운 딸을 19년 전 루 피빈의 죽음과 연관짓는 것에 분노했다. 가족들의 강한 반발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태도로 인해 경찰은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신샤의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다. 이웃들에 따르면 신샤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 여자 문제로 가정을 방치하는 사람이었다. 신샤가 성장하면서 점점 아름다워지자 마을의 많은 젊은 남성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고 몇몇 집안에서는 혼담을 넣기도 했다. 신샤의 아버지는 이를 이용해 선물을 받았지만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요구하는 지참금이 마을의 어느 가정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1998년 말 루 가족이 거액의 지참금을 제시하자 신샤의 부모는 이를 받아들였고 결혼식은 한 달 만에 치러졌다. 잘생긴 청년 당타 이룽이 신샤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신샤의 연인이었으며 그녀의 아버지에게 저 불구자와 결혼시키지 말라고 애원하며 자신이 그녀를 평생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신샤는 부모가 이미 지참금으로 빚을 갚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결혼을 강행해야 했다. 결혼 후 몇 달 만에 신샤는 임신한 채 친정으로 돌아왔고 이후 다른 남자와 함께 탕산시로 떠났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이 신샤를 추적한 결과 그녀의 현재 남편이 다름 아닌
당타 이룽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삼각관계로 인해 피빈이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샤와 룽을 즉시 소환하여 신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피빈의 죽음과 관련이 없으며 그의 행방도 모른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한 결과 피빈이 떠났다고 했던 텐진 육가공 공장은 1999년 초에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신샤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신샤와 룽은 고등학교 때부터 연인이었으며 룽은 비록 가난했지만 총명한 학생이었고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신샤의 아버지가 도박빚을 갚기 위해 그녀를 피빈과 결혼시켰고 그녀는 울며 부모에게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결혼 후에도 룽은 신샤를 포기하지 않았고 피빈이 도시에서 물건을 사러 갈 때마다 몰래 만나 불륜을 이어갔다. 사실 신샤가 임신한 아이의 친부는 룽이었다. 그는 신샤와 함께하기 위해 피빈을 점점 멀어지게 하려 했고 결국 그의 부모를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만든 후 본격적으로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룽이 도시에서 직장을 얻게 되자 신샤는 그가 자신을 떠날까 두려워했고 피빈을 죽이고 돈을 빼앗아 룽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1999년 10월 신샤는 피빈에게 화장실 근처에 꽃을 심고 싶다며 구덩이를 파도록 시켰다. 피빈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넓고 깊은 구덩이를 팠다. 구덩이가 완성되자 신샤는 피빈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건넸고 그는 곧 기절했다. 이후 신샤는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이용해 감전시켜 확실히 숨지게 만든 뒤 그가 직접 판 구덩이에 시신을 밀어 넣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흙으로 구덩이를 덮고 주변을 원래 상태로 정리한 후 피빈의 돈을 모두 챙겼다. 이후 라우루 부부에게 거짓말을 한 뒤 친정으로 돌아가 출산했고 2달 후 룽을 따라 도시로 떠났다. 하지만 신샤의 자백에는 모순점이 있었다. 당시 그녀는 만삭에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혼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경찰은 룽이 공범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재판에서 자오 신샤는 계획적 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사형 집행 유예 2년형과 모든 법적 권리 박탈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비정하고 잔인한 자오 신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